키위랑 호주 가자. 호주에서 잘 알려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 서머턴 맨과 그에 관련된 책 루바이아트에 관한 두 번째 녹음입니다. 첫 번째 녹음에서는 1948년 애들레이드에서 발견된 서머턴 맨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책 루바이아트, 그리고 그 책을 통하여 그 사건과 관련되게 된 사람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계획은 그 책 자체와 그 책을 지은 사람 오마르 하얌에 관하여 알아보러 11세기, 12세기 페르시아로 가야 되는 차례가 맞는데, 지금 애들레이드에서 끝나지 않은 건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작은 주제인데 그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의 내용 중에는 뭐 대부분이 사실이지만 그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노력이 들어있어요. 그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머턴 맨 사건의 역사 동안,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저 사람 누군지 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말한 결과 그것이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것이 많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누구인지 모르는 이유는 그 증언들이 다 이 사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한 긴 역사 중에 제가 그 중에 한 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1959년 11월 달에 내가 저 사람 누군지 안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그냥 콜린스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말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어디에 있었느냐? 왕가노이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호주나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왕가노이가 생소하시겠죠. 왕가노이는 뉴질랜드 북섬의 서남쪽에 있는 작은 동네죠. 거기에 있는 감옥, 여기 보면 사실 뉴질랜드에 18개의 큰 감옥이 있다 그러는데, 그 뉴질랜드에 있는 감옥 중 하나에 있는 그 죄수, 그 사람이 콜린스인데 그 사람이 내가 저 서머턴 맨을 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애들레이드에 있는 경찰에게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1959년이니까 맨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 1948년, 1949년 이때 했던 사람들의 훨씬 후배들이 지금 이거를 담당하고, 애들레이드 내에서도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이 소식이 들려와서 애들레이드에 있는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그런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가 직접 왕가누이에 가는 것보다는, 그건 뭐 어려울 테니까 당시에도 거기에 있는 뉴질랜드 경찰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콜린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무슨 뭐 잡지책에 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 채널을 통하여 뉴질랜드 경찰이 애들레이드 경찰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뉴질랜드 경찰더러 니네 신문을 읽어보면 이 서머턴 맨 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다 알아보고 거기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즉 애들레이드 경찰이 지금 1959년 시점에서 생각한 이 사건에 대한 요약을 정식으로 뉴질랜드 경찰에게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막 40페이지를 적으면 저쪽에서 읽어보지 않을 테니까 두 페이지로 아주 간략하게 적어서, 애들레이드에 있는 경찰이 적어서 공식적으로 뉴질랜드의 경찰에게 보낸 그 글이 어찌어찌하여 공개됐어요. 그래서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게 딱 2페이지짜리 글인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이 글이 정말 상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글이 정말 매우 달라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글들은 흔히 글 쓴 사람이 자기가 글 좀 열심히 쓰려고 한다라는 그 증거가 글에 남도록 하죠. 그거를 의식적으로 그런 증거가 글에 남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의 삶이, 그 작가의 삶이 그래서 그 글에 자연스럽게 그런 게 녹아드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글을 보면 그게 아주 작은 기사라도 그렇게 남고, 뭐 문학 작품들은 당연히 그런 게 세게 남죠.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 뭐 가슴이 저리도록 햇빛이 찬연한 수요일 아침 온 세상의 걱정을 다 머금은 듯한 표정을 가진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글에다가 상당히 많은 기름기를 넣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보면 흔히 그런 그 필요 없는 그 내용과 관계 없는 그 기름기들이 들어오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기름기는 뭐 예를 들면 그 받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그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라면 괜히 저만 받으면 되는데 저의 매니저, 그 사람의 매니저, 그 사람의 매니저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명 글에 남게 해서 그 이메일 주소에 남게 해가지고 저 받는 저로 하여금 필요 없는 그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던가 아니면 괜히 이메일에다가 과장된 숫자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손해가 얼마라거나 혹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 이익이 얼마라거나 그거를 흔히 뭐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를 거기다 들이대죠.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를. 그런 거를 보는 거에 저는 익숙해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살던 저에게 아주 이 정말 기름기를 다 뺀 정말 정갈한 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것을 꼭 그대로 읽어서 제 녹음에 남겨서 제가 나중에라도 이걸 들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2페이지를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맨 앞에 있는 2개의 패러그래프만 읽을 것인데 사실 그 2개의 패러그래프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체가 발견될 때의 경찰 기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도 재미있어요, 사실. 근데 이 2페이지 중에 이 사람이 모든 내용을 다 넣기 위해서 이 2페이지에 가면은 그 암호에 대한 얘기도 암호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암호도 설명도 하고 막 그런 걸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디텍티브 머라는 사람이고 59년 11월 27일에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2개의 패러그래프 한 10줄 되는데요. 그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찰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 문서가 으리으리합니다. 왼쪽 위에 보면은 South Australia Police Headquarters라고 크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글 쓴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서 Officer in Charge 그리고서는 아마 뭐 여러 개의 디비전이 있는데 이 사람이 3번째 디비전에 속하나 봐요. 그러니까 수사 3과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읽습니다. 2개의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시체가 발견된 때를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At approximately 7 p.m. on the 30th of November 1948, a man was seen lying on the sand at Somerton Beach, South Australia. This is a suburban beach approximately 10 miles from Adelaide. The man had his head resting against the seawall and feet pointing towards the sea. He was seen there by a nearby resident named Lyon. He was then alive as he was seen to move his arm. Mr. Lyon again noticed the man lying in the same position at 6:35 a.m. the following morning and immediately notified the Brighton police of his observations.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When the police arrived at the scene at 6:45 a.m. on the 1st of December 1948, they found the person fully clothed, lying on his back, head resting on the seawall, and he appeared to be dead. The deceased was removed to the Royal Adelaide Hospital and examined by Dr. John, who pronounced life extinct.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의사의 이름은 first name만 했어요. 뭐 다 쉽게 들으셨겠지만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동네에 주민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 전날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죽은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10분 만에 왔죠. 6시 45분에 와서 보니까 경찰론에도 죽은 것 같아서 그 병원에 데려가죠. 애들레이드 병원이죠. 거기를 데려갔더니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양반 그 장례식 하는 거를 제대로 된 장례식 하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건 언제 하냐면 49년 6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수사를 하느라고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제 묻어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49년 6월 달에 이제 제대로 매장을 하게 됩니다. 웨스트 테러스 세미트리라고 애들레이드에 있는 묘지이고 그거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걸 집행한 사람들은 구세군이 와서 그걸 집행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여기 지금 뭐 관도 있고 그 묘지도 사야 되고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출판업자 모임에서 이 돈을 대줍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제일 유명해진 건 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의 가족은 찾지 못했으나 장례식은 제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왕관위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말했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아직까지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이 뭐 그럴듯한 정보를 주지 못했겠죠. 이 입장을 바꿔서 제가 50년대 어디 감옥에 있는 죄수라면 그냥 그런 말 괜히 해가지고 내가 뭐 누구를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절 감옥에 찾아와서 뭐 주스라도 한 잔 사준다면 그것으로서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성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호주를 떠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애들레이드를 떠나서 이제 페르시아로 지금의 이란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시를 지은 사람인 오마르 카이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르 카이암은 1048년에 태어난 페르시아 사람인데요. 그 사람 제대로 된 이름을 원어 발음으로 제가 하나 구해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아파딘 압둘 파트 우마르 ibn 이브라힘 al-니샤보리 al-카야미. 그거랍니다. 이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그런 사람이죠. 제가 1048년 근처에 태어난 다른 사람 없는가 찾아봤어요. 동서양을 찾아봤죠. 물론 고려를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되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나마 비슷한 사람이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그 김부식이죠. 1075년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 살았던 때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오마르 카이암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된 그 last name, 성을 보면 그 성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직업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미스는 대장장이고 플래처 그거는 궁수, 활 쏘는 사람이며 챔버린 그거는 그 방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보면 그 집안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카이암 이것도 그게 직업이래요. 이 직업은 무엇이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숙소를 만드는 사람, 그게 이제 그 집안의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마르도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냥 자기 아버지 따라서 텐트 만드는 사람으로 자랄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특출났던 사람이었는데 5살쯤 됐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지금 11세기에 읽고 쓰는 사람 고려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됐겠어요. 뭐 1, 2%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했죠. 야, 뭐 네가 그런 거 배워서 뭐하냐. 그냥 나처럼 텐트만 잘 세우면 돼.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이맘이 무슨 종교 지도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하면 뭐 주지승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갔더니 이제 그 과정에서 이맘이 그 아이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죠. 얘가 그 5살 좀 넘었는데 코란을 다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걔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글을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신기해서 야, 너 그거를 어떻게 외우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걔가 설명하기를 그 당시에 금요일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이슬람 사원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이 이슬람교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금요일에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11세기에 고려에서도 뭐 절에 갔을 수 있죠. 이제 절에 가면 그 불경 외우는 걸 듣는 것처럼 얘도 그 코란을 암송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암송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걸 주의 깊게 듣게 되었고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외우게 되었죠. 이 사람은 환경이 이랬으니까 이제 코란을 외우게 됐지만 우리 그 나이에 한 5살쯤 혹은 뭐 그 앞뒤로 신동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이제 그 나이 때쯤에 증거를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도 5살 때 작곡한 거 우리가 지금도 듣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면 율곡 이이 선생도 3살 때 글을 다 배웠다 그러고 4살 때는 선생님보다 더 글을 잘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8살 때 지은 시 이런 거 다 지금 인터넷에 남아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이 오마르 카이암이라는 사람이. 잠시 여기서 문맹률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이란의 혹은 페르시아의 문맹률이 얼마나 높을까 혹은 낮을까 그게 궁금해서 사실 뭐 11세기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 기록이라도 그래도 좀 거리가 멀더라도 아무 기록이라도 좀 없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란 정부가 현재 있는 이란 정부가 이제 문맹률을 조사해서 발표한 그런 숫자가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게 보니까 1975년, 76년 이때쯤 돼요. 그때 당시에 이란의 문자 해독률이 이거 지금
그 15세 이상의 사람들만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4살과 그 이하는 당연히 모른다 치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계산했는데 1975년, 76년 이때 당시에 발표된 숫자를 보니까 한 37% 그쯤 돼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한 82, 3%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1976년에 30 몇 %였으니까 거기서부터 900년을 앞으로 가서 1000 몇 년 그때로 가서 이거를 조사해 보면 합리적인 짐작에 근거하여 정말로 한 자리 숫자였을 것 같고 정말로 1, 2%였을지도 모르죠. 여기는 그 이란에 대한 이야기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19세기 말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쓴 책 중에 조선과 이웃 나라들 혹은 전환기의 조선 이런 거 서양 사람들이 와서 썼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중국이나 인도는 1000명에 1명만이 글을 읽을 수 있는데 반해 조선은 읽기가 보편적이다. 이런 글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1000명에 1명 읽는 세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이 이 상당히 흔하지 않은 재주일 때 이제 이 아이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재주를 알게 되어서 그러면 이제 얘를 가르칩시다. 그래가지고 그 텐트 만드는 아버지인 카이암이 이제 애를 도왔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애를 보내서 뭐든지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11세기니까 뭐 조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제 여기저기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상태가 금방금방 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잘 배우다 보니까 나이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거의 배울 게 없게 된 거예요. 적어도 당시에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 일종의 왕, 술탄 뭐라는데 그 궁정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 궁정에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문서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 멀리서 온 문서나 책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 과거에 그리스에서 온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직업을 이제 그 궁정에서 얻는데 그 잡 타이틀이 뭐 쉽게 번역하기 어려우나 공식 천문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서 이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때가 되면 왕한테 이제 계절이 뭐가 됐으니까 다음 주에 보리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뭐 그런 거. 여기 보니까 이란에 과거에 밀, 보리, 쌀, 그다음에 뭐 멜론, 포도, 면화 그런 거 다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남겼다는 그 문서들이 있다는데 그거의 내용이 지금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크게 활약했던 분야가 두 개의 분야예요. 하나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당시 하던 거 보니까 그 사람 전문 분야가 3차 방정식이네요. 보니까 3차 방정식 뭐 x의 3승 더하기 뭐 x의 제곱 더하기 뭐 x 더하기 뭐는 어쩌고 그런 거 그 3차 방정식 그게 이제 그 사람 하던 거고 그거랑 관련된 기하학 무슨 뭐 원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뭐 구를 그린다던가 그런 것도 그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받은 일이 너 이거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게 된 일이 달력을 만드는 거였대요. 달력을 만드는 건 어디에서나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잘랄리 달력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과 그 사람 팀에서 만든 달력인데 그것의 변형된 형태를 지금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1년 중에 며칠이 있다 이런 걸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새도 우리가 뭐 2월이 되면 뭐 하루를 더해서 29일인 때가 있고 그 100년마다 한 번씩은 또 안 더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계산한 날수 1년에 며칠이 있는가 그것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계산한 게 1년은 365.242198일 그렇게 1년에 그만큼의 날이 있다고 계산해서 그걸 근거로 달력을 만들었대요. 이게 이제 1079년 작품이니까 이 사람이 한 30살쯤 됐을 때 이제 이거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해서 이거 서양에서 만든 달력이죠. 그 달력은 제가 찾아보니까 1582년에 확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가 만든 달력보다 한 500년쯤 뒤에 만든 달력인데 이때는 1년에 며칠이 있다고 계산했느냐 하면 혹은 결정했느냐 하면
365.242190. 아까는 365.242198. 둘이 숫자가 엄청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0.00000 다섯 번 한 다음에 8, 1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0.0 다섯 번 한 다음에 8, 그거에 해당하는 1은 몇 초인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초도 안 되더라고요. 0.6912초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이 페르시아에서 만든 달력보다 1년에 0.7초만큼 정확해진 달력을 서양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든 오마르 카이암이 만든 달력 11세기에 만든 달력을 지금 쓴다고 해도 1년에 0.7초 만큼씩 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잘랄리 달력의 한 형태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11세기에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1000년 전에 만든 달력을 쓰니까 틀리지 않을까 하지만 뭐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비교해서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마르 카이암이라는 사람이 수학자이며 천문학자, 그게 이 사람의 주된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수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사람의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초등학생 산수 같은 거 하나 재미로 하나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해요. 그 아까 말한 0.05개 81은 몇 초인가? 이거 뭐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나 한 5학년 때쯤이면 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루가 보니까 86,400초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 86,400은 0.00008대 x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x는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x는 86,400 곱하기 0.05개 한 다음에 8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거만큼의 초. 근데 우리가 지금 오마르 카이암을 왜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그 책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책에는 시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수학자, 천문학자, 달력 전문가, 시인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페르시아 말로 이걸 썼으니까 이제 서구 사회에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조금씩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 세계에서는 지난번 녹음에서도 말씀드린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뭐 번역이라고 할지 창작이라고 할지 하여튼 그걸 해가지고 이거를 영어권 사회에 알리게 돼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죠. 왜 히트를 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 전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조금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 1809년생이고요. 이 사람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그냥 집에 있는 돈 쓰고 사는 걸로 그냥 평생 보내도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The Fitzgeralds were one of the wealthiest families in England.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였어요. 이 사람네 그 유산도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돈이 많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직업을 가져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한량으로 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겐 꿈이 있었죠. 이제 자기가 죽었을 때 뭐 부잣집 아들 돌아가셨음 이런 기록이 남게 하고 싶지 않고 이제 19세기의 영국은 뭐 굉장히 그 지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회였으니까 자기도 그거 중에 하나로 어떻게 이름 남기고 싶어요. 무슨 작가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다 이렇게 하거나 뭔가 그런 거 남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글을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좀 있는데 사실 지금 아무도 안 읽어요. 그 글 모아놓은 책들에 봐도 그 사람이 쓴 글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 지금도 읽는 유일한 글은 바로 이 오마르 카이암의 글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루바이아트,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본 무슨 모차르트나 율곡 이이 선생이나 아니면 오마르 카이암처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잘 될 그런 조짐이 보여가지고 정말 10대가 되면 잘 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페르시아 말 같은 거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거 배울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저것 해보는데 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40이 넘어서 한참 있다가 이 페르시아 말도 좀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나중에 배워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 페르시아 말을 배우게 되었고
배우게 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번역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걸 번역했을 때가, 이걸 출판했을 때가 59년도니까 이 사람이 50이 될 때 이걸 이제 출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게 히트를 엄청나게 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히트를 치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 1800 몇 년, 특히 1837년부터 1901년까지의 영국을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고, 그 여왕이 오래 살면서 이때 19세기 중후반, 이때 뭐 영국이 잘 되는 일 엄청 많았죠. 뭐 청나라도 물리치고, 인도도 자기네 땅이고, 뉴질랜드도 자기네 땅이고, 호주도 뭐 주머니 속에 들어있고, 마음대로 하던 세상이죠. 그 잘 나가던 때, 그때 빅토리아 시대, 그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설명하는 말이 있죠. 그게 Victorian Morality, 빅토리아 시대의 윤리관, 혹은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큰 땅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무슨 육군의 무슨 혹은 해군의 초급 장교여도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어딘가에 가면, 예를 들어 남아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호주의 어딘가라던가 아니면 인도의 어딘가라던가 가면, 자기는 뭐 그냥 원래 30대 무슨 젊은이였는데 거기 가면 몇천 명, 몇만 명을 지휘해야 하는, 혹은 지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루어야 하는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관리해야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아주 진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가서 먼데 정부에서, 영국 정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막 뇌물 받고 뭐 거기에는 재산 빼돌리고 그러면 그 제국이 유지되겠습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다 그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절제하라, 절제해서 살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빅토리안 모랄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욕망이 사람을 이끄는 대로 마구 끌려다니고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니죠. 그래서 절제하라, 그런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low tolerance of crime, 범죄를 참질 않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범죄만 있어도 그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해야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 빅토리안 모랄리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이 사회에 나오면 그거를 봐주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strict social code of conduct. strict니까 엄격한이죠. 엄격한 행동규범 혹은 엄격한 사회규범.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industrial work ethic. work ethic이니까 직장윤리, 직업윤리 그런 겁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맡은 바를, 그게 뭐 회사건 군대건 뭐 그게 무엇이건 간에 맡은 바 그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더스트리얼이니까 산업사회의 직업윤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해야 그 다음 사람이 그 자기가 할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체 그림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마지막 가치가 personal improvement. 이거 요새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거죠. 자기 개발. 그래서 이걸 뭐 요즘 관점으로 하자면 무슨 뭐 외국말은 뭐 몇 개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 악기는 무엇을 배우고, 뭐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라, 뭐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참지 못했던 것, 범죄시 했던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지금은 뭐 그게 우리 아들이 그거 하면 좋아하진 않지만 그거를 범죄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당시에 불법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동성연애자인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 유명한 작가죠. 아마 오스카 와일드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었으면 그 사람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가 한 20억 명? 그쯤 되고, 그 사람 유튜브에다가 뭐 오스카 와일드와 영어 배우기 이런 거 만들면 그 비디오 하나마다 매달 10억 명씩 보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